태국의 디지털 행정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주민등록 기록 소실, 병원 예약 오류, 세금 납부 기록 누락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스위스 국제기술감사원의 감사관이 태국 정부의 긴급 초청으로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감사관이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바로 태국이 자랑스럽게 도입했던 새 시스템은 사실 한국 기술 위에 불안정하게 더 씌운 것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태국, 결국 태국 정부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한국이 보낸 단 한 문장의 차가운 답변이 태국 정부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그 답변은 무엇이었으며 왜 태국은 처음부터 한국을 버렸을까요? 제네바에서 방콕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푸른 하늘과 구름 사이로 보이는 대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국제기술감사원 소속 감사관으로서 태국 정부의 요청으로 국가 행정망, 보안 시스템 실사를 위해 방콕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비행기 좌석에 기대 앉아 태국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이번 임무에는 뭔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거든요. 엘레나 브룩 감사관님, 잠시 후 방콕에 도착합니다. 승무원의 안내방송을 듣자마자 저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제 이름은 엘레나 브룩, 스위스 제네바 국제기술감사원 소속 감사관이죠. 주로 각국의 행정 시스템을 실사하며 기술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서울행정정보센터를 실사했었는데 그때의 경험은 정말 놀라웠어요. 모든 공공 시스템이 5초 안에 응답하고 시민 요청이 한 번에 연동되는 시스템을 보면서 기술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직접 목격한 느낌이었거든요. 방콕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자 태국 디지털경제진흥부 소속 담당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차에 올라탔죠.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모습은 현대적인 빌딩과 전통적인 건물들이 공존하는 독특한 풍경이었어요. 담당자는 계속해서 태국의 디지털 혁신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제 귀에는 그저 과장된 홍보처럼 들렸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는 것이 제 원칙이니까요. 브룩 감사관님, 내일 오전 9시에 첫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태국의 새로운 디지털 행정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에요. 담당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내일의 회의를 준비하며 노트북을 펼쳤는데 이메일 한 통이 와 있었어요. 서울에서 만났던 한국행정정보센터의 김 팀장이었죠. 간단한 안부와 함께 태국의 최근 정책 변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지만 일단은 내일 회의에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창밖으로 방콕의 야경을 바라보며 내일의 회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생각하니 왠지 모를 긴장감이 밀려왔어요. 다음 날 아침, 태국 디지털경제진흥부 회의실에 들어서자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주변으로 태국 정부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어딘가 경직되어 있었죠.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치며 본격적인 회의 시작을 기다렸어요. 브룩 감사관님, 오늘 이 자리에는 태국 디지털경제진흥부 장관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소개를 받고 보니 테이블 맨 앞에 앉아있는 중년의 남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카폰 장관이라고 하더군요. 그의 눈빛에는 자신감 넘치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브리핑이 시작되었고 태국의 새로운 디지털 행정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듣다 보니 뭔가 이상한 점이 느껴졌어요. 현재 우리 태국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협력 관계를 재검토하고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나카폰 장관의 말에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나온 말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한국과의 협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한국 기술은 너무 느리고 비효율적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카폰 장관을 바라봤어요. 느리다고요?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경쟁하고 있는데 태국은 그것을 버린다고요? 저는 전문가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하며 침착하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그런 판단의 근거가 있으신가요? 제가 작년에 서울행정정보센터를 실사했을 때는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이었는데요. 나카폰 장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동북아 국가와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의 기술이 한국보다 빠르고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죠. 새로운 동북아 국가라. 누구를 말하는 건지 저는 짐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시스템이 한국보다 뛰어나다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면서 저는 계속해서 메모를 했습니다. 태국의 새로운 시스템은 표면적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기반 기술에 대한 설명은 모호했어요. 저는 회의가 끝난 후 호텔로 돌아와 서울의 김 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수개월 전부터 준비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태국에 머무는 동안 저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지만 깊이 들어갈수록 의문점이 많아졌어요. 특히 데이터 처리 방식과 보안 프로토콜에서 몇 가지 허점을 발견했죠. 하지만 태국 정부 측은 제 우려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브룩 감사관님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담당자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우려가 들었어요. 시스템의 기반이 튼튼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결국 제네바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고 그 내용은 태국 정부에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권고사항을 대부분 무시한 채 새로운 시스템을 전면 도입했어요. 그로부터 석 달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태국의 공공서비스 플랫폼에서 전국 주민등록 기록이 사라지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저는 곧바로 태국 정부로부터 긴급 요청을 받고 다시 방콕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미 태국 전역은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브룩 감사관님,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데이터가 복구되지 않고 있어요. 디지털경제진흥부의 담당자는 이전과 달리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스템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 한국 시스템 위에 새로운 레이어를 더 씌운 형태네요. 그런데 더 씌운 시스템이 기존 데이터를 덮어버린 거예요. 저의 분석 결과에 회의실은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는 화를 내려다가 참는 모습이었고 또 다른 이는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분명히 저는 몇 달 전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했는데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던 거죠. 문제는 주민등록 기록만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예약 시스템에도 오류가 발생했고 세금 납부 기록도 누락되기 시작했어요. 실업수당 자동 계산 시스템도 멈춰버렸죠. 태국 시민들은 혼란에 빠졌고 뉴스에서는 연일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한국 시스템보다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어요. 상황이 점점 악화되면서 태국 정부는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나카폰 장관은 더 이상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가득했죠. 저는 회의에 참석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기존 한국 시스템의 백업 데이터를 복원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카폰 장관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과의 모든 기술 협약을 파기했어요. 다시 요청하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라.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국민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데 자존심을 말하다니요. 하지만 저는 전문가로서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다른 대안을 모색했어요. 며칠 동안 저와 태국의 기술팀은 밤낮 없이 작업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발견되었어요. 시스템의 근본적인 구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새로운 동북아 국가의 기술팀도 지원을 왔지만 그들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소셜미디어에서 태국 시민들의 반응을 보게 되었어요. 해시태그가 트렌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왜 한국을 버렸나? 해시태그 무릎 꿇고 돌아가자. 해시태그 기술은 결국 한국.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일상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병원 예약을 못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
세금 납부 기록이 사라져 과태료를 부과받은 시민들. 상황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한 회의에서 한 기술자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건 어떨까요? 그들의 기술팀이라면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에 나카폰 장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굴욕감이 역력했어요. 자신이 몇 달 전 느리고 비효율적이라고 평가한 국가에 도움을 청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니까요. 저는 곧바로 서울의 김 팀장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태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김 팀장은 침착하게 들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닌 어쩌면 실망감에 가까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김 팀장은 제 요청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대답했어요. 부룩 감사관님, 상황이 안타깝네요. 하지만 현재 저희는 이미 21개국과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팀을 태국에 보내는 것은 당장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도움을 거절한다고요? 하지만 김 팀장의 말이 이어졌어요. 기술은 나눌 수 있어도 신뢰는 선택받는 겁니다. 태국 정부가 몇 달 전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생각해보세요. 김 팀장의 말은 차갑지만 정확했습니다. 태국은 자신들의 판단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끊었고, 이제 그 결과를 마주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답변을 가지고 태국 정부에 돌아왔어요. 회의실에서 한국의 답변을 전달하자 나카폰 장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손에 쥔 펜만 부러뜨릴 듯이 쥐고 있었어요. 우린 너무 늦었나? 그의 중얼거림은 회의실 전체에 퍼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그저 자신들이 내린 결정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었죠. 다음 날 태국 총리가 직접 나서서 비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 기업 고위 관계자에게 연락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태국의 자존심이 무너진 순간이었어요. 총리는 거의 애원하듯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길.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이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에 집중하고 있었고 태국을 위한 여유는 없었어요.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태국 정부는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기술과 정치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신뢰와 협력의 산물이라는 것을요. 태국은 기술을 선택하면서 그것이 담고 있는 신뢰와 협력의 가치를 간과했던 거죠. 상황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태국 정부는 결국 비상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동으로 모든 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한 거예요. 공무원들은 밤낮 없이 일했고 시민들은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시스템 없이 국가를 운영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모두가 체감하고 있었어요. 저는 태국 정부의 요청으로 계속해서 자문을 제공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구축하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 테니까요. 결국 태국 정부는 국제적인 기술 컨소시엄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태국의 요청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거였습니다. 마치 태국이 한국과의 협력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에 대한 무언의 반응 같았어요. 국제사회에서 신뢰는 단순히 한국과의 관계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태국 정부는 깨닫게 되었죠. 한 달이 지나고 저는 태국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차창 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거리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디지털 광고판은 꺼져 있었고 은행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태국의 디지털 인프라가 무너진 것이죠.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태국 디지털경제진흥부의 새로운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나카폰 장관은 이미 사임한 상태였어요. 담당자는 저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부룩 감사관님,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더 큰 혼란에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빠르고 효율적이어서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신뢰를 쌓아왔고 그것이 진정한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태국이 그것을 간과한 것이 아쉽네요.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어요. 태국은 기술을 선택했지만 그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던 거죠. 제네바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태국의 사례는 국제기술감사원에서도 전례 없는 케이스였어요. 한 국가가 검증된 시스템을 포기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다가 완전히 실패한 경우였으니까요. 저는 이 사례가 다른 국가들에게도 교훈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상황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태국은 기술을 버렸지만 그 기술이 담고 있던 신뢰와 시스템을 함께 잃었다. 이 문장으로 보고서를 시작했어요. 디지털 기술은 단순한 코드와 하드웨어의 집합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고 발전시킨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신뢰의 산물이라는 것을요. 태국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보고서를 완성한 후 저는 뉴스를 통해 태국의 상황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서서히 시스템이 복구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어요. 태국 정부는 결국 국제 컨소시엄의 도움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지만 한국의 참여는 없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에 집중하고 있었으니까요. 흥미로운 점은 태국의 사례가 다른 국가들에게 큰 경각심을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국가들은 더욱 늘어났고 한국은 이제 기술 선택지가 아닌 필수적인 파트너로 자리 잡았어요. 무릎 꿇은 건 기술이 아니라 태국의 자신감이었던 거죠. 한 달 후 저는 서울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행정 시스템 업데이트를 실사하기 위해서였어요. 김 팀장을 다시 만났고 자연스럽게 태국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태국의 상황은 어떻게 되었나요? 김 팀장의 질문에 저는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했어요. 김 팀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네요. 하지만 기술 협력은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한 관계예요. 태국이 그것을 배웠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팀장의 말은 제가 보고서에 썼던 내용과 일맥상통했어요.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관계의 산물이라는 것을요. 1년이 지난 후 저는 다시 방콕으로 향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새롭게 구축한 시스템을 실사하기 위해서였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방콕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디지털 광고판들이 다시 작동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듯 했습니다. 태국 디지털경제진흥부의 새로운 장관인 수파차이 씨가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이전의 나카폰 장관과는 달리 겸손하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부룩 감사관님,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수파차이 장관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태국 정부가 진정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기술을 선택할 때 단순한 성능뿐만 아니라 신뢰와 협력의 가치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죠. 새로운 시스템을 실사하면서 저는 태국이 국제 컨소시엄의 도움으로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그 시스템의 일부 구성 요소가 한국의 기술과 유사하다는 것이었어요. 비록 직접적인 협력은 없었지만 태국은 결국 한국의 접근 방식을 많은 부분 참고한 것이었죠. 저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요. 수파차이 장관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아직도 지난날의 실수에 대한 후회가 묻어났어요. 저는 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때로는 실패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태국이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수파차이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국과의 관계를 복원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은데.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아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진정성 있는 접근이 필요할 거예요. 회의를 마치고 저는 방콕 시내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거리는 활기가 넘쳤고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듯 했어요. 하지만 곳곳에서
아직도 과거의 혼란이 남긴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저는 소셜미디어를 살펴봤어요. 예전의 해시태그들은 사라졌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기술 선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화려한 약속보다 안정성과 신뢰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 것 같았어요. 제네바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태국의 사례는 제게도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기술 감사관으로서 단순히 시스템의 효율성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신뢰와 협력의 관계도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을요. 비행기에서 서울행 뉴스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행정 시스템이 이제 30개국 이상에 도입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화면에는 여러 국가의 지도자들이 한국 대통령과 함께 협약을 체결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태국은 보이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그들도 그 자리에 다시 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외치지 않았지만 결국 모든 국가가 다시 그곳으로 향하고 있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펼쳐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보고서의 제목은 디지털 기술 협력에서의 신뢰의 가치로 정했습니다. 태국의 사례가 다른 국가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비행기가 제네바에 다가갈 무렵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기술은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진짜 실력은 언젠가 무릎 꿇게 만든다. 이것은 단순한 승리의 메시지가 아니라 진정한 가치는 결국 인정받게 된다는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태국은 높은 대가를 치르고 그 교훈을 배웠고 저 또한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을 바라보며 저는 다음 임무에서도 이 교훈을 잊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독일의 한명문대학에서 발표된 한 연구가 전 세계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논문의 핵심 내용은 단 한 문장으로 압축됩니다. 한국인은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생존 적응력을 지닌 민족이다. 이 주장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수많은 학자들은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특별한가? 시베리아의 혹한, 사하라의 열기, 아마존의 위험 속에서 살아남은 민족들도 있지 않은가? 그러나 이 논문이 단순한 가설이 아닌 생태 인류학계의 권위자가 실증적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제학계의 논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이 연구의 저자인 교수는 인간의 환경 적응과 생존 전략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얻은 학자입니다. 평생 극한 환경에 사는 부족들을 연구해온 그가 현대 도시 환경에서의 생존 전략이라는 새로운 주제로 눈을 돌려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교수는 사계절 동안 한국의 도시와 지방을 직접 탐방하며 연구한 끝에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만약 인류가 미래의 다른 행성으로 이주해야 한다면 가장 먼저 성공적으로 정착할 집단은 한국인일 것이다. 이 연구가 발표된 이후 인류학, 사회학, 기후학 등 여러 분야의 학자들은 열띤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파격적인 결론이 나왔는지 오늘 그 놀라운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생태인류학과 교수실, 창문 너머로 가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베르나르트 슐라이어, 생태인류학을 연구하는 독일인 교수입니다. 연구실 벽에는 아프리카 초원과 아마존 밀림에서 원주민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죠. 지난 20여 년간 극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부족들의 생존 방식을 연구해왔습니다. 투아렉족이 사하라 사막에서 살아가는 지혜, 이누이트가 영하 40도의 얼음 세상에서 생존하는 비결, 아마존 원주민들이 밀림의 위험을 헤쳐나가는 방법까지 말이죠. 창가에 서서 대학 캠퍼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현대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존 전략을 연구해볼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새로운 연구 주제를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문득 노크 소리가 들렸고 제 연구실 문이 열렸습니다. 조교이자 제자인 리사였죠. 리사는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로 저를 놀라게 하는 영리한 학생이었습니다. 교수님,
새로운 연구 대상을 찾고 계시죠? 한국이라는 나라를 연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한국이라니 선진국 중 하나인 그곳에서 무슨 생존 전략을 연구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삼성이나 현대 정도는 알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아시아 국가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제 연구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리사가 가져온 자료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기후 데이터를 분석하던 저는 처음엔 그것이 오류인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출처를 교차 검증했습니다. 믿기 힘든 결과였으니까요. 여름에는 체감온도 40도를 넘는 폭염과 습도 80%가 결합된 찜통 더위, 겨울에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시베리아급 한파, 봄에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와 미세먼지가 뒤덮이고 가을에는 태풍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나라였습니다. 사계절 모두 극단적인 기후 조건을 가진 나라라니 놀라웠습니다. 자연환경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정학적 위치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상존하고 중국발 환경오염과 일본발 방사능 유입 우려까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만 북쪽이 봉쇄된 사실상의 섬나라 같은 고립된 상황까지 확인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국가 발전이 불가능한 환경입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지, 더구나 경제 선진국이 되었다는 게 가능한가? 리사에게 물었습니다. 연구실에 붙어있는 세계 지도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한국은 너무 작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나라가 세계 12번째 경제대국이라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전쟁, 자연재해, 환경오염, 지정학적 리스크를 모두 안고 있는 극한 생존 난이도. 최상급 지역에서 어떻게 이런 발전이 가능했을까요?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연구실에 틀어박혀 한국에 관한 모든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역사, 기후, 경제 발전 과정, 사회 문화적 특성까지 말이죠. 자료를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한국에서는 일어나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연구비를 신청했고 1년 동안 계절별로 한국에 체류하며 연구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객관적으로 말해서 이건 매우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연구실에서 검토한 데이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보고 경험해야 한다는 생각에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연구 노트를 꺼내 들고 메모했습니다. 객관적인 관찰이 중요하다. 선입견 없이 모든 데이터를 수집할 것. 저는 항상 이런 식이었죠.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객관적 데이터를 중시하는 성격이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은 4월 중순이었습니다. 공항 터미널을 빠져나와 첫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목이 따끔거렸습니다. 하늘은 노란빛으로 뒤덮여 있었고 태양은 흐릿한 원반 모양으로만 보였습니다. 마치 묽은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았지만 이건 안개가 아니라 미세먼지였죠. 교수님, 마스크 착용하세요. 마중 나온 한국인 연구원이 KF94라고 쓰여있는 특수 마스크를 건넸습니다. 첫날부터 환경의 혹독함을 체감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창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연구원이 급하게 말렸습니다. 창문은 열지 마세요. 공기청정기 돌리고 있으니까요. 방 한쪽에 놓인 기계가 돌아가고 있었고 디스플레이에는 실내 공기질 수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은 위험하니 창문을 열지 말라니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머릿속에 의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일상인 곳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갈까? 며칠 후 날씨가 맑아졌습니다. 미세먼지가 씻겨나간 하늘은 놀랍도록 파랗고 선명했습니다. 한국인 연구원은 제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이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날이에요. 정말요? 오늘 날씨가 아주 좋네요. 네, 오늘 기온이 딱 적당하고 미세먼지도 없고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세지 않죠. 이런 날은 1년에 일주일 정도밖에 없어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나머지 350일 동안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건 불편함의 수준을 넘어선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환경을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 저는 1년 동안 계절마다 한국을 방문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장 혹독한 환경을 직접 경험해야만 이 나라 사람들의 생존력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첫 방문 동안 서울 도심을 돌아다니며 관찰했습니다. 빽빽한 고층 건물 사이로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활기차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카페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지하철은 밀려드는 인파로 북적거렸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미세먼지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도시. 어쩌면 이들은 자연환경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일까? 아직은 모든 게 의문투성이었지만 이것이 제 연구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인의 생존력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번영할 수 있었는지 밝혀내는 것. 그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7월 말, 서울의 여름을 경험하기 위해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체감온도 42도, 습도 85%.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가 화상을 입는 것 같았습니다. 옷은 금세 땀으로 젖었고 안경에는 습기가 차올랐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공간은 마치 찜질방 같았죠. 이건 사막보다 더 힘든데요. 사하라에서도 이렇게 숨쉬기 힘들지는 않았어요. 저도 모르게 불평이 나왔습니다. 한국인 연구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건 아직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8월이 되면 이보다 더해요. 게다가 열대야도 계속되어서 밤에도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8월 초 뉴스에서는 쓰러지는 노약자들과 도로에서 타이어가 녹아내리는 장면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아스팔트 온도는 무려 65도까지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취재진이 도로에 계란을 깨서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한국의 여름이 사막 수준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기후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고온다습한 환경은 인간이 적응하기에 최악의 조건 중 하나입니다.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날씨였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니 한국인들의 대응 방식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손선풍기를 들고 다니거나 냉각 타월을 목에 두르고 얼음 음료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냉장 스프레이로 얼굴과 목을 수시로 식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주 동안의 관찰 끝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이 무시무시한 더위 속에서도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은 멈추지 않았고 학생들은 여전히 공부하고 있었으며 비즈니스는 평소처럼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적응했죠. 에어컨, 제습기, 쿨링 의류, 냉감 침구. 이 모든 걸 총동원해서 더위와 싸우는 거예요. 못 견딜 정도는 아닙니다. 못 견딜 정도는 아니다라는 그 담담한 표현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하라 사막의 투아레그족도 이 정도 더위에는 한낮 활동을 중단하는데 말이죠. 밤에는 호텔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열대야 속에서도 불을 밝히고 있는 수많은 건물들.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무실의 불빛들. 이들은 더위에 굴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연구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싸워 이기려고 한다. 그들은 자연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냈다. 이것이 저의 첫 번째 발견이었습니다. 극한의 환경에서도 멈추지 않는 한국인들의 생존 의지. 이 의지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앞으로 더 깊이 연구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여름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더위가 심하면 추위는 좀 덜하겠지라는 기대를 안고 1월에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여름이 너무 더웠기 때문에 온화한 겨울일 거라는 희망적인 추측을 했죠.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 그 가정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굴을 핥는 바람은 마치 면도날 같았습니다. 영하 12도, 체감온도는 영하 20도였습니다. 너무 추워서 콧 속의 공기까지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시베리아 수준인데요. 저도 모르게 내뱉은 말입니다. 맞아요. 시베리아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 덩어리가 한반도를 덮는 거죠. 게다가 바람이 심해서 체감온도가 더 낮아요. 호텔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한국의 겨울이 이렇게 혹독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반도는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모두 받는데 겨울에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으로 극한의 추위가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기후학적으로는 비슷한 위도의 지중해 연안처럼 온화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훨씬 북쪽의 기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나가보니 칼바람이 얼굴을 찌르고
손발이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영하의 온도에서 5분만 걸어도 뺨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면 보통 나라에서는 국가재난 상황 아닌가요? 학교나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태어났습니다. 이 정도 추위는 매년 겪는 일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추워지면 영하 20도도 내려갑니다.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울 땐 사막급, 추울 땐 북극 수준. 한 나라가 어떻게 이런 극단적인 기후를 모두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거리를 지켜보니 한국인들의 대응 방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꺼운 패딩은 기본이고 전기방석, 손난로, 온열 마스크, 발열레 등 추위에 대항하는 온갖 장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니 바닥에서 따뜻한 열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무엇인가요? 온돌이요.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입니다. 바닥 전체를 데워서 공간을 따뜻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수천 년 전부터 써온 기술이죠.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인들은 극한의 추위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천 년 동안 기술을 발전시켜왔고, 현대에 와서는 이를 최첨단 기술과 결합해 극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계 어느 곳과도 다른 한반도만의 독특한 기후. 특성이 한국인들의 생존 DNA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울거리에서 만난 한 노인의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추위가 올 걸 알고 미리 준비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니까요. 이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한국인들의 생존 철학이 그대로 담긴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제 두 번째 발견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환경에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전략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봄이 다가올 무렵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황사와 미세먼지 현상을 다시 조사하고 싶었습니다. 도착하기 전날 연구원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은 미세먼지 수치가 위험 단계입니다. 공항에 마스크 준비해 두겠습니다. 도착 즉시 착용하세요. 호텔에 체크인한 후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봤습니다. 그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노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도시가 왜 이런 색깔인가요? 이건 안개인가요? 안개가 아니라 황사와 미세먼지가 섞인 겁니다. 중국의 사막에서 날아온 모래입자와 공장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한반도 전체를 덮고 있어요. 숨을 들이마시자 코와 목이 따끔거렸습니다. 마치 철가루를 흡입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공기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간다니 인체에 치명적인 환경이 아닌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런 날에도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계속하나요? 물론이죠. 마스크 끼고 공기청정기 틀고 외출 시간을 줄이면서 살아갑니다. 봄철마다 반복되는 일이라 대부분 적응했어요. 거리로 나가보니 거의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실내에서 체육 수업을 하고 있었고, 건물들은 밀폐된 채 공기청정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상점에 들어갔을 때 자동문이 열리면서 공기 커튼이 작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건 마치 방사능 오염 지역의 대응 방식 같은데요. 미세먼지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니까요. 우리 몸에 축적되면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대응하는 겁니다. 이건 괜찮은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버티는 수준의 대응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연이 만든 것이 아닌 인간이 만든 재앙에도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제어하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다. 공기가 나쁜 날, 한 대학생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일상을 유지하나요?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안 하면 우리만 손해니까요.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살아야 하니까. 단순하지만 강력한 생존 의지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장애물을 만나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돌파할 방법을 찾아내는 민족이었습니다. 연구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이건 적응이 아닌 환경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다.
한국인들은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그 환경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발명해낸다. 또 다른 발견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생존 전략은 단순한 적응이 아니라 적극적인 문제 해결과 혁신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극한 환경을 경험한 후 저는 한국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생활 방식을 직접 관찰하기 위해 일반 한국 가정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중산층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한 가정을 방문했을 때 문을 열자마자 집안의 광경에 놀랐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전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가전제품의 박물관 같았습니다. 냉장고와 세탁기는 기본이고 의류관리기, 식기세척기, 로봇 청소기까지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대형 공기청정기가 돌아가고 있었고 각 방마다 작은 공기청정기가 또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제습기와 가습기가 나란히 있었고 침실에는 온풍기, 전기매트, 냉풍기까지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니 비데는 기본이고 바닥과 변기까지 난방이 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전자기기가 필요한가요? 이 정도면 가전제품 매장 같은데요. 주인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제습기가 없으면 잠을 못 자고 겨울에는 전기 매트 없이는 침대가 얼음장 같아요. 미세먼지 심한 날은 공기청정기 없이는 숨을 제대로 못 쉬고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은 환경에 적응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주어진 기후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계를 이용해 자신들에게 최적화된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은 여름마다 청소해야 하고 공기청정기 필터는 한 달에 한 번 교체해요. 정수기 필터는 2달에 한 번, 보일러 점검은 가을에 해야 하고 제습기는 장마철에 24시간 돌려야 해요. 주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이건 그냥 생활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시스템 관리에 가까웠습니다. 거의 우주정거장이나 잠수함의 생명 유지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처럼 정교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주방으로 이동하자 식탁 위에는 벌써 저녁 식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갖은 나물, 구이, 찜 등 다양한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주인 부부는 저를 위해 특별히 전통 음식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계절마다 달라요. 여름에는 몸에 열을 내리는 음식, 겨울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 문화까지도 철저하게 환경에 대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것도 수천 년에 걸쳐 발전된 지혜였습니다. 식사 후 아이들의 공부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영어, 수학, 과학 문제집이 가득했고 벽에는 학습 계획표가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보통 몇 시간 공부하나요? 학교 끝나고 학원 가서 저녁 10시까지요. 주말에도 추가 수업이 있어요. 교육까지도 생존을 위한 치열한 준비였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아이들을 철저히 준비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한국 기업 문화가 궁금해 대기업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공식 퇴근 시간인 오후 6시가 지나 자연스럽게 짐을 쌌는데 주변을 보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들 왜 퇴근하지 않나요?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 끝나나요? 상황 봐서요. 보통 9시에서 10시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에 13시간 일한다고요? 미국과 비교하면 거의 2배에 가까운 근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회식이 시작됐고 회식이 끝난 후에도 2차, 3차가 이어졌습니다. 한 정장 차림의 직원은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가는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8시 30분 모두 정시에 출근했습니다. 몇 시간밖에 자지 못했을 텐데 말이죠. 이 정도로 일하고도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나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 아닌가요? 한 관리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계는 마음이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일하는 게 당연하다고 배워왔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을 한국인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듯이요. 야근이요? 원래 하는 거죠. 수능이요? 인생이 걸린 문제잖아요. 잠이요? 많이 자면 불안하잖아요. 이들은 생존을 위해 무엇이든 버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극한 환경도 버티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깊게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이 이들을 강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나라는 태생부터 생존 모드로 살아야 했던 곳이었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막혀 있고 북쪽은 북한이 가로막은 실질적 섬나라.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에게 끊임없이 침략받았으며 식민지, 전쟁, 분단을 경험했습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 후 이 나라는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은 $80로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고 인프라도 산업도 없었습니다. 미국조차 회생 불가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십 년 만에 한국은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60에서 80년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고속성장을 이루고 삼성, 현대, LG 같은 글로벌 기업을 탄생시켰습니다. 이건 살아남는 데 그치지 않고 극한 상황에서 승리하는 법을 체득한 민족의 증거였습니다. 한국 역사학자와의 인터뷰에서 더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우리 역사는 생존의 역사입니다. 식민지배를 겪고 전쟁으로 국토가 초토화되고 분단의 아픔을 겪었지만 우리는 매번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런 경험이 국민성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국 경제사의 패턴도 매우 특이했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 한국 경제는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업들이 파산하고 실업자가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해 결혼반지와 돌반지까지 내놓았습니다.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건 애국심을 넘어선 생존 본능에 가까운 국가적 단결이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한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런 패턴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위기가 닥칠수록 더 강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생존력은 자국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1970에서 80년대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은 중동으로 대규모 이주했습니다. 50도가 넘는 사막에서 건설 노동을 하며 사막의 개미라 불렸습니다. 모래바람 속에서도 불평 없이 남들보다 몇 배 더 일했습니다. 반대로 영하 40도의 러시아나 캐나다 같은 혹한 지역에서도 성공적으로 정착했습니다. 전통 한식과 온돌 같은 난방 기술을 활용해 추위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인들이 어디를 가든 한국 문화권을 구축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국의 코리안타운, 미국의 한국마트, 유럽의 한식당, 아프리카의 김치 공장까지 세계 어디서든 한국식 생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만약 한국인이 우주식민지로 간다면 가장 먼저 한식당을 차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한국이 1960년대 경제 개발을 시작했을 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자원도 자본도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 그들은 경제 발전을 선택했고 불가능해 보이는 산업들을 성공시켰습니다. 차를 만들 수 없다는 평가에도 현대자동차가 탄생했고 불가능하다던 조선업에서 세계 1위가 되었으며 자본도 기술도 없던 상태에서 삼성과 SK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연구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한국인의 생존 본능은 단순히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변환력에 있다. 1년이 넘는 연구 끝에 하이델베르크 대학으로 돌아와 국제 컨퍼런스에서 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강당에는 전 세계에서 온 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 말로 시작해 한국의 극한 환경과 한국인들의 생존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청중들은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사람이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선진국이 되었지? 더 놀라운 결론은 이어졌습니다. 한국인들은 환경을 개조하는 능력, 강한 노동 윤리와 적응력, 어디서든 생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능력, 위기에 오히려 더 강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학자가 질문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강한 생존력을 가졌다면
미래에도 강한 국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은 지구에서 가장 강한 생존 민족입니다. 이들이 우주시대에도 가장 빠르게 적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인류가 우주 식민지를 개척한다면 한국인들이 가장 먼저 정착할 것이며 그곳에서 한국 마을을 만들고 생존할 것입니다. 이 말이 끝나자 청중들은 잠시 침묵했다가 곧 열띤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논문 발표 후 전 세계 언론이 제 연구에 주목했습니다. 학생들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인은 왜 그렇게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는 법을 배운 게 아니라 절대 무너지지 않는 법을 아예 문화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에게 포기라는 단어는 사전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항상 방법을 찾아냅니다. 연구를 마치며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인은 강한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극한 환경에서도 최적의 생존 전략을 찾아내는 생존 전문가들이며 위기가 올수록 더 강해지고 발전하는 유전자를 가진 종족입니다. 이것이 한국이 세계적인 선진국이 된 진짜 이유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여러 대학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고 저는 한국인의 생존 전략에 대한 책을 출간하기로 했습니다. 책의 제목은 한국, 생존을 설계한 사회로 정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환경에 적응하는 민족은 많습니다. 하지만 환경을 설계하고 이겨내는 민족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들은 바로 한국인입니다. 만약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은 한국인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종말 후의 세계에서도 맛있는 김치를 담그고 최신 스마트폰을 개발하며 사계절 완벽하게 작동하는 냉난방 시스템을 갖춘 새로운 문명을 건설할 것입니다. 한국인들에게 불가능이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들에겐 오직 적응하면 되는 새로운 환경만이 있을 뿐입니다. 제 연구는 계속됩니다. 1년 전만 해도 몰랐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으니까요. 앞으로도 이 놀라운 민족의 생존 전략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제 사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지혜는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교훈이니까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